자, 이런 논란도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은 국민의힘이 국감 지령을 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그 원내대표님 요청사항이라고 전달된 게 있어요. 1.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 2.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순위로 할 것. 3. 이슈에 대해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질의해 의혹을 규명할 것. 4.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할 것. 네, 이제 이걸 해석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시죠. 예, 우선 국감 질의는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라. 이거는 정책 국감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순위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우수 국감 선정, 우수위원 선정할 때 기준은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아니, 모든 정당이 다 그래요. 신문 일면에 등장했느냐. 방송 메인 뉴스에 배치가 몇 번으로 됐느냐. 이게 언론 보도 기준이에요. 그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정 기준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폭로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답답한 것이 뭔가 이렇게 욕은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욕에 근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욕은 정서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꼼짝 못하는 근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감에서 막 서로 고성이 오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는 거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딱 받아들이고 사과해요. 이게 잘하는 국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한 팀워크 팀플레이로 질의하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팀워크 팀플레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하는 과정이 서로가 다른데. 네, 달라요. 그러니까 막 유독 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한데 이것도 그 오전 중에 첫 번째로 질의하기 위하여 아주 막후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요. 네. 그 다음에 딱 하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한 가지 질의한다. 이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고. 근데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청문회 전략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국정감사가 아니라. 네네. 국정감사는 자유롭게 놔둬야 돼요. 각 상임위 별로. 그다음에 정책 질의를 오전이나 오후보단 심해할 것. 이거는 대개 방송이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는 없거든요. 정기방송 해야 되고 시청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위원회 있을 때 국회 가기 진짜 싫거든요. 네. 그럼 전부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직원들이 위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전만 버티십시오. 오전만 버티시면 카메라 가고 나면 다들 뭐 대충 가버리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할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절대 대안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전략을 짜는 것보다 당 차원에서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안이 있는 정책 질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추석 때 민심 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국민의 지임 국회의원들 많이 달라졌네. 뭔가 정책 대안도 내놓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 나갈 때는 무조건 어그로 끄는 거야. 뭐 김남국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그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정책 질의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할 것. 여기 속이 딱 보인 거 아니에요. 심야에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 방송도 심야에는 안 보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국회 방송이 오히려 밤 11시에서 12시 이때 오히려 시청률이 높아요. 그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누가 낮에 국회 방송 보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흔히 오전에 뭐 많이 볼 것 같잖아요. 그 오전에 보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국감 그 방송을 많이 보는 건 보좌진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김종인 옹이 이대로는 대선 진다. 비대위 더 못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니들이 대선 진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버릇이세요. 민주당 때 생각해 보세요. 그만두신다고 집으로 가신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 대책에 전혀 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경선준비위원회 막 구성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김종인을 겁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슨 공천권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은 그냥 어차피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면 갈 사람. 이렇다 보니까 김종인의 이영이 안 서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나 삐짐 하고 그만둘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조가 보이죠 지금. 그만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잡아주는 분위기? 그렇지. 일단 네. 처음에는 일단 삐져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잡아. 지금 분위기는. 아무도 나가지 마시오를 못해. 게다가 유일호 전 장관을 내정해놓고 취소하는 건 정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당해보면 정말 기분 더티해요. 진짜로. 아예 내정 안 되는 게 나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좀 조용한 분이세요. 제가 또 이분하고도 사적으로 원한이 좀 있죠. 자, 유일호.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 우리 동네 조한아이 씨 관련하여 그때 부총리였나요? 네, 경제부총리 최재성 의원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한아이 씨가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말해놓고 그 말 안 했다고. 그러나 어쨌든 조용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김종인은 그래도 정상처럼 보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김종인이 정상이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비정상이겠어요. 지금 상임위원장 7개 또 가져와 있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김종인 입장에선 야 이렇게 정해진 걸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다시 번복이 불가능하다. 차라리 민주당한테 덕박 씌우는 형태로 가자는 게 김종인의 전략일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것들이 계속 주호영과 부딪히는 측면. 영도 안 서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선출직도 아니잖아요. 뭐 중앙위원회나 전국위원회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 원외 대표의 서름을 이분이 지금 두 번째 겪는 거예요. 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도 원외셨어요. 그러니까 원외 대표는 일단 본회의장에 못 들어와요. 본회의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서름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김재원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어쩌고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는 안 하죠. 최소한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두 번째로 서름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전략이 일단 지금까지 성공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7개라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도 받고 뭐 그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그 몰빵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지금 그 전략이 지금까지는 거의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지금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못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재신임 해달라라고 한 거죠. 자, 어쨌건 이게 뭔가 야심차게 어떤 카드, 김정일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아까 그 정권이 막 교체돼가지고 컨벤션 효과 누리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김종인의 악발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김종인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반응합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분들은 추호라고 알고 있지 않을까요? 추워를 추워도 모를 것 같아.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 추호도 없다.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별명이 추호 선생이 됐죠. 근데 이제 김종인의 한계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같아요. 인적 쇄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한번 누구를 쓰려고 보면 다 친박이야.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 갖다 꽂으려고 해도 박근혜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리는 사람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민주당은 정말 인재풀이 많다. 네. 그리고 인재풀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변의 패널들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당 주변은. 그리고 내용이 알찬 1인 미디어도 민주당 쪽엔 빵빵하게 있어요. 그런데 보수는 경제계, 소위 기득권 엘리트 그룹은 있을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대중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보수를 이렇게 좀 재생산하고 재구성할 인재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박이 몰락하잖아요. 그럼 한동안 헤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도 나타났었잖아요. 민주당도 소위 동교동계가 몰락하고 나서 한동안 헤맸잖아요. 그 후에 소위 친노 그룹이 다시 서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친문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인재풀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진짜 민주당은 인재가 넘쳐요.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지형 같은 거 보면 저쪽에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100만 넘는 유튜버도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은 민주당 친민주당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들 포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키겠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저쪽에는 친국민의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다니까.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되게 극우이거나 친박이거나 이런 느낌이라서 네. 쇄신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네. 지지층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고소했던 그 리섭 TV 종편에서도 무슨 뭐 아내의 맛인가 뭐 거기 나와갖고 이미지 세탁하고 있는데 과거 정치 영상 다 지우고 이제 뭐 심리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대부분 돈을 노리고 온다든지 그 자체에서도 키울 생각도 없다 보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쪽 선택하는 건 같이 죽는 거다. 요즘 청년들 중에서. 요즘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시간이 있어서 좀 쭉 이렇게 뭔가 자료를 쭉 보면서 저쪽을 지금 지탱해주는 스피커가 오히려 그 극우적 유튜버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사남매예요. 사남매. 그죠? 그 진중권을 비롯한 4인방. 우리 쪽 찌질이 4인방. 그 4인방이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스피커가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본래 보수인가? 극우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물적 기반이 약하고 기득권 엘리트 층 있죠. 그 카르텔과는 멀어져도 국민적 지지 기반이나 그 외에는 되게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인적 자원.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보면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김종인의 걱정이 진짜 걱정이겠죠. 이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대선 진다. 이러다가 대선 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 내가 봤을 때 대선 한 두세 번 져보셔야 그때 전 정신 차린다고 봅니다. 저는 완전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러다가 나 집에 간다 이렇게. 예비역 병장 같아요 이제 집에 갈 날이 얼마 안 그러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쇄신을 생각했다면 김소연 그 대전의 비대위원장 아니 저기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대전 유성구를 이 사람 사퇴하겠다 그 달림을 영장으로 논란 때문에 이걸 왜 막아요? 전 알아요. 왜요?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두 사람에 대해서예요.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된 거. 또 하나가 안철수 대표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 정서적인 거부감이라고 생각해요. 삐뚤어진 거부감. 저는.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문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게 봐주는 거라고? 네, 저는 100%. 그 외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똑같이 저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물론 데려오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막 우리가 뭐 잘라라 이런 얘기가 나면 자르지 그거를 옹호하겠습니까?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하는데도 사퇴하지 마라 말린다는 것이 이 쇄신의 의미가 있는가? 그 말하자면 친서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 민경욱 등은 분명히 이번에 당협위원장 같은 거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김진태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모든 적용은 공정해야 돼. 그렇죠. 한쪽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태를 말려 그러면 이게 먹히겠냐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이상하게 총기가 흐려지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유일호 장관은 내정했다가 자르고 정말 기분 나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뭘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났었어요. 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을 그렇게 애타게 잡는 거는 진짜 저는 순전히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종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님 살아계시는 순간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